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용주 변호사입니다. 아까 서정갑 본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최인식 총장님도 그렇고 너무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갑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니 해도 지난해 우리 애국진영이 거둬낸 성과 중에 가장 큰 것은 통진당 해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진당 해산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뭐 우리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테고 그런 의미에서 통진당 해산 청원서를 쓴 제 입장에서 통진당이 해산되도록 힘을 써주신 여기 계신 모든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조갑재 대표님께서 이 통진당 해산 결정문을 앞으로 종북 투쟁에 무기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통진당 해산 결정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께서 읽어보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어떤 무기를 써야 되는지를 좀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쯤에 서정갑 본부장님과 조갑재 대표님으로부터 저 민노당 하는 짓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데 저걸 좀 어떻게 해산할 방법이 없느냐라는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그 민노당의 강령을 찾아다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민노당 강령 중에 민중 주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념 교육이 안 되신 분들은 그 민중 주권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저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중 주권이 이게 이적 이념인 거를 제가 밝혀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런데 민중 주권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말이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청원서를 작성하고 하려고 보면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혼자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민중주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보려고 보니까 이 위헌정당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헌법 어느 규정에 위반된다고 위헌정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위헌정당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헌법 중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이게 위헌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적 기본질서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1990년도에 그전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론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봤습니다. 거기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뭐라고 규정을 했냐 그러면은 추상적 기준 2가지 하고 구체적 내용들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추상적 기준 중에 하나는 북한과 같이 1인 독재, 일당 독재에 의한 자의적, 폭력적 지배를 추구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다수결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이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 기준을 정해놓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 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또 사법권 독립, 그리고 사회재산제도, 시장경제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 내용으로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국민주권 얘기가 없습니다. 민중주권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은 통진당이 기본적 인권을 부정한다든지 그러면은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이렇게 해산 청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건 없고 아까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무부에서 제출한 2,907건의 증거들을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통진당이 명목상의 강령은 그럴듯하게 해놨지만
이 숨겨진 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추상적 기준 두 가지도 다 위반되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에서는 뭐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든지 복수정당 제도라든지 하나도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상적 기준이든 구체적 내용이든 전부 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많은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청원서를 쓸 당시에는 그런 증거를 제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통진당에 내놓은 강령만 가지고 이 강령이 어디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느냐, 이거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1990년도에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규정한 내용 중에는 민중주권이니 국민주권이니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암담에 있다가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를 재판소 결정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추상적 기준 두 가지는 똑같고, 구체적 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체적 내용 중에 기본적 인권 보장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제일 앞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국민주권주의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결국 1990년도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 질서의 내용을 설명할 때 당연히 서독 연방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참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추상적 기준과 구체적 내용들 중에서 국민주권주의를 빼놨느냐? 이거는 1990년도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민중민주주의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서독 연방헌법재판소 결정내에서 국민주권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써있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거 이 정도면은 우리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은 국민주권주의가 서독연방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서 민주적 기본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통진당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이 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냐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번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원서는 제가 아니면 쓰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따가 민중민주주의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민중주권이 뭐를 뜻하는 건지를 아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제도라는 것을 처음 발견해가지고 기소해서 그게 확정되면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아니면 좀 쓰기가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쓰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좌익 세력들이 용어 혼란 연수를 씁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학생들이나 좌익 세력들이 자기가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 이념을 포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아마 그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접 문제 학생들을 접해보지 못하셔서 실감이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1981년도에 제가 불임사건 담당 검사를 할 때 제1피의자를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이 1피의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검사님은 역사의 발전 법칙도 모르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역사란 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관계에 의해서 발전돼 나가는 것인데, 원시 공산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세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곧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희들이 검사님한테 조사를 받고 있지만 곧 다가오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유물사관을 안다고 지금 저한테 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념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 얄팍한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선배하고 얘기해봐도 아는 선배가 없고 선생님하고 얘기해봐도 아는 선생님이 없고 집에서 아버지하고 얘기해도 아시는 분이 없고 그러니까 이 얄팍한 공산주의 지식 가지고 마치 자기네들이 선각자나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종교에 처음 귀의한 사람이 자꾸 옆에 사람한테 선교하고 전도하고 싶어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검사인 자기를 조사하는 검사인 저한테까지도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는 그런 공산주의 이론은 잘 모르겠지만 역사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전하는 거라 그러면은 그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왜 모순이 없겠느냐? 그러면 공산주의 다음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학생이 정색을 하면서 아직 공산주의 사회가 완전히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 사회를 논하라는 것은 언어의 유의 아닙니까? 우리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자네들하고 말장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나는 사실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살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네들 심판을 받아야지 어떡하겠느냐. 그렇지만 지금은 자유민주 체제고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공안검사이기 때문에 자네들 조사해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불임사건 관련자들이 그래요. 어떻게 1981년도 얘기니까 30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30몇 년 전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 저보고 꾸며낸 얘기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후에 여러 번 발표를 했어요. 공안검사들 교육시킬 때도 제가 이 사례를 얘기를 했고 평생 이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얘기를 무슨 변호인 영화가 나온 다음에 제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노무현 정권 때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전하도록 법무부 장관한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보면은 불임사건이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불임사건의 변호인이 되면서 처음으로 인권의 눈을 뜨고 사회의 눈을 뜨고 정치의 눈을 떠서 대통령이 되게 한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 친노 세력들은 아주 신성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이 불임 사건을 놓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신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들어가면은 진짜로 육군 대장이 간첩 출신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김승규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그 당시 대검 감찰부장일 때인데 대검 검사들을 격려로 오셔서 만찬 자리를 갖게 됐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장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무슨 불임 사건이 크게 인권운동이나 되는 줄 알고 민주화운동이나 되는 줄 알고 이거를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으로 두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명백한 공산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를 만일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넣어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대통령이 인권운동가가 인권운동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운동을 변호한 걸로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한테 크게 누가 될 겁니다. 내가 그거를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불임 사건이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에서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옆에 계시던 검찰총장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고검사장 그러면 잘 됐다. 그거를 과거사 진상규명 사건으로 넣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좀 망신 좀 시키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대통령 망신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망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간첩 출신 조사관한테 가서 조사를 받습니까? 이제 그런 그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지, 지금 그 얼마 전에 변호인 영화가 상영된 이후에 몇십 년 동안 뒤집어지지 않던 불임 사건이 무죄가 났다 그래요. 몇 번씩이나 그거는 기각되고 했는데, 작년인가 무죄가 났다 그럽니다. 근데 그 무죄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니고, 불임 사건 피의자들이, 장기 구금이 됐다. 구속영장 없이 불법 구금이 돼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진술은 전부 증거 능력이 없다. 이래가지고 무죄가 난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어서 무죄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좀 지나간 얘기고,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자인 거를 당당하게 밝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공산주의자라는 걸 밝히면은 법정에서 아주 불력이 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왔든지 이 좌익들 수괴들의 지침이 있었던지 간에 그 무렵에 법정 투쟁 지침이라는 게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자기네들이 공산주의자라는 거를 숨기는 거예요. 묵비권도 행사하고. 그런데 그 다음엔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네들 이념을 어떻게 표시했느냐? 민중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인데, 하는 거 보면은 공산주의자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고 북한의 이민민주주의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래서 저거를 북한 이민민주주의랑 마찬가지 아니냐. 그래가지고 처벌하려고 그러면은 좌익 세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인민민주주의고 민중민주주의고 용어가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적 이념이라고 그러면 되느냐. 또 용공 조작을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처벌도 못하고 이게 끙끙 앓고 있는데, 전혀 우연한 기회에 이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인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 1985년도에 고대 학생들이 화염병 시위를 한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용품들, 쇠파이프, 강목, 화염병 이런 것들을 압수해오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경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좀 어수룩한 시대여가지고 이 경찰들이 고대 학생회관을 압수수색하면서 학생회관에 있는 거를 몽땅 다 압수해왔어요. 그러니까 시위용품뿐만이 아니라 고대 교지인 일고전진이라는 책자까지 전부 압수해왔습니다. 근데 보통 같으면은 뭐 시용품도 아니고 처박아뒀을 텐데, 저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고대 교지 일고전이라는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 눈이 번쩍 띄는 말이 있었어요. 제목은 이철 의원의 발언과 민중민주주의, 이런 큰 제목 아래 소제목으로 민중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민중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얼마나 참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이게 보이니까 제가 더 열심히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다. 왜 그러느냐. 자유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민주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전부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 지배자가 있으면 피지배자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전 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말만 국민이 주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부르주아, 소수의 부르주아가 주인이 되고 프롤레타리아, 다수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이 민중들이 종이 되는 그런 부르주아 독재, 부르주아 민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민주주의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민주주의냐? 어차피 어느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이 다수인 민중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 민중 계급이 소수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민중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보면은 민중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 그 다음을 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젊은 학생들이 이 이론을 보면은 완전히 깜빡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렇구나. 우리는 국민주권주의가 맞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진실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얘기를 설명 안 하고 그 다음 얘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민중민주주의 현전 이론을 선전해 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부족하지만 제가 이것이 왜 사기 이론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 이론입니다. 이 좌익 이념은 전부 이론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전 이론과 실천 이론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성세대들은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우선 그 당시에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전부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실체를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사실상 공산주의자가 나쁘다라고 하는 거를 배울 필요도 없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산주의 이념 교육, 공산주의 이론 비판 교육을 할 만한 그런 강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자본론이 어떻고 노동가치설이 어떻고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그 공산주의 선전 이론만 가르치게 돼가지고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가 천하의 제일 좋은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비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교육을 시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다가 이제 공산주의의 비판 이론이 생길 수 있었느냐? 1970년대 후반에 명지대학교의 윤원구 교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50대까지 열렬한 공산주의자였어요. 아주 공산주의 이론에 해박하신 분인데 이분이 늙음하게 가가지고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회의가 일어났느냐? 아니 자기가 알기로는 공산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이런 노동자 농민의 천국인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소련을 봐도 그렇고 중국을 봐도 그렇고 북한을 봐도 그렇고 쿠바를 봐도 그렇고 어디 하나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사회가 없고 전부 수령 1인 독재 체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지만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만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원구 교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래도 생각이 다르죠. 아니 이론이 좋으면은